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정교육 교관과정 파트 1의 네 번째 마지막 목차에 있는 무인비행장치 인적 요인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이슈 및 사고 해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사례를 좀 적어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다음 페이지도 첫 번째 불법적인 무인기 활용 사례, 그 다음에 국내 주요 무인기 사고 사례.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도 대한항공이 아니고 인천공항 주변에 불법 드론이 출몰해가지고 크게 이제 이슈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기체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많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인기 관련 사고 통계.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보실게요. 미국 국방부 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무인기 사고율은 유인기에 비해서 상당히 수치가 높다. 이 부분 높은 수치를 보인다.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각 분야의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해서 어떤 에러 사고, 인적 에러 사고에 대해서 이제 비율을 나타내 준 겁니다. 그래서 타 산업 분야에서 인적 에러에 의한 사고율은 대략 한 80-90% 정도이다. 다음, 인적 에러는 특정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특정한 문제가 아닌 인간의 고유 특성에 기초한 보편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이제 인적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합하고 그런 부분의 어떤 사고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라든지 이런 분야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기체를 운영을 하다 어떤 기체든 마찬가지로 어떤 기계든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제 사고의 원인은 크게 휴먼 에러와 기계적 결함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계적 결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체를 운영을 하면서 기계를 운영을 하면서 그런 에러를 이제 자꾸 줄여가죠. 이게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휴먼 에러는 기계적 결함에 비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무인기 관련 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 국내 연구 자료에 따르면 무인기 조종사의 인적 에러에 의한 사고 비율은 49%인 것으로 나타나. 그러면 그 사고를 좀 더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원인 불상, 장애물, 통신 및 외부 환경, 기술적 에러, 인적 에러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이 된다. 자, 오른쪽에 오시게 되면 무인기 사고 원인 중 인적 에러 비율이 낮은 이유, 이건 지난번에 시험과 직접적으로 한번 연결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무인기 자동화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간 개입의 필요성이 이제 적어진다.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문제 나왔던 게 이 인간 개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설계 개념상 페일세이프의 개념의 시스템 이중 설계 적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기계적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우리가 이제 페일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계 종합적인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시스템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 고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런 이제 2중, 3중의 그런 통제를 이제 가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이제 무인기 개발의 어떤 역사가 짧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페일세이프 개념이 많이 이렇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사고율이 아무래도 페일세이프 개념이 아직까지도 적용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고적인 이런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일세이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하시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이제 브레이크가 있는데 또 핸드 브레이크도 있고 뭐 전자 브레이크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동차 어떤 사고의 안전성을 낮추기 위해서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페일세이프 개념을 도입을 한 거죠.
자, 그 부분. 그 다음에 무인기 조종사를 대상으로 인적 요인, 교육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기계적 결함보다도 휴먼 에러에 의한 사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이 요구가 된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human factors 해가지고 두 번째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인적 요인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본질의 능력과 과학적 요소를 인식하고 그 관계를 최소화하여 능력성, 안정성, 효율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적 요인은 이 부분 이제 쉘 모델이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산업분야에 많이 쓰이는 모델인데 뭐 처음에는 SHEL 모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모델을 이 L을 이제 하나를 추가시켜 가지고 그 네덜란드 그 KLM 항공사 기장 출신인 이 호킨스라는 사람이 새로운 모델을 이제 만든 거죠. SHEL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SHELL 모델을 이제 만들었다. 자,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제 여기 L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L, 라이브웨어와 사람과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S는 소프트웨어가 되겠고, H는 하드웨어, E는 environment 해가지고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 사람과 하드웨어의 관계, 사람과 소프트웨어의 관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 103페이지하고 104페이지는 여기 꼭 시험에 한두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1, 2, 3번 해가지고 이게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요. 자, 1번 H는 하드웨어, S는 소프트웨어, E는 environment, L은 라이브웨어 해가지고 여기 예를 들어놨어요. H, 무인 비행체, 항공기, 장비, 연장 시설 등.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규정 매뉴얼, 자극 카드, 점검표. environment는 온도, 습도, 조명, 기상, 소음, 시차. 그다음에 성격, 의사소통, 리더십, 문화 등. 지난번에 문제가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됐냐면 이 조명이라든지 기상을 이 두 가지를 H다 이렇게 이제 이 H 얘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자주 출제가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서로와의 관계. 그래서 인적 요인은 인간과 관련 주변 요소들 간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 부분.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적 요인의 목적에서 여기서도 이제 시험에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의 증진, 생산성 향상, 휴먼 에러의 감소, 사용의 편리성, 그 다음에 인간 가치를 상승해가지고 안전성 증대, 피로, 스트레스 감소, 건강, 안락감 증가, 직무 만족 증가, 삶의 질 향상.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좀 분류를 해 두실 수 있도록요. 자, 인적 오류에 대해서 맨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개인의 실수의 관점으로만 보기보다는 사회적 환경 및 조직의 문제까지 고려한 포괄적인 인식 및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뭘 잘못했을 때는 어떤 그 개인의 잘못 하나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실수가 어떤 형태로 같이 이루어졌나 이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10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탐지하고 피하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무인 항공기 있어서 우리가 탑승을 하지 않고 또 이런 부분 이제 어떤 기체에다가 어떤 광학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레이더라든지 또는 트랜스폰더 ADS-B 또는 TCAS 이런 장비들을 올려가지고 어떤 사고들을 줄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광학 시스템, 레이더,
이 트랜스폰더 또는 ADSB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트랜스폰더 같은 경우에는 뭐 트랜스미터하고 리스폰더, 이렇게 트랜스미터 송신기, 리스폰더 수신기, 이걸 합쳐서 이제 트랜스폰더라고 얘기를 하고요. ADSB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항공기 감시 체계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CAS 같은 경우에는 공중 충돌 방지 장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 인식에서 상황 대입의 신속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개 지문은 물론 당연히 신속하게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 두 가지 지문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셔서요. 여기 보시면 인간과 기계와의 조화. 그래서 조종자와 자동화 시스템 간 상호작용, 또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그래서 소통이죠, 그렇죠? 인간과 기계의 어떤 소통을 이어주는 장치, 또 인간-공학적 설계, 사람이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편하게 용이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가 되겠죠. 자, 인간과 기계와의 조화, 이 부분도 뭐 여기에 우리가 이제 무인 멀티콥터를 운영할 때 모드 2, 모드 1, 모드 2, 그 다음에 어떤 조종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인간과 기계를 어떻게 보면 연결시켜주는 도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체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비행함에 있어서 순간적인 또는 순간적인 명확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면상에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언어라든지 또는 뭐 표정, 그 다음에 몸동작 또는 입술 모양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가능하지만서도, 우리가 비대면 의사소통, 이제 항공에서의 어떤 의사소통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해야 되고 명료해야 되고 명확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지난번에 한번 시험과 한번 연결됐던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하고 갈게요. 타 항공기가 정면으로 접근할 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비행기동 방향은 이거는 오른쪽이다. 이거는 그냥 어떤 기체가 같이 충돌 상황일 때 무조건 오른쪽으로 피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자, 우리가 시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비행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시각이라는 것은. 그래서 시각의 인적 요인이 이렇게 쭉 네 가지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 여기 맨 아래 한번 보시면 특히 무인기의 경우 시각에 더 많은 부분을 의존을 한다. 다음 오른쪽에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뭐 인간의 양안은 평균적으로 6.5cm 정도 떨어져 있다. 평균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양안이라는 것은 이제 두 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바라볼 때 두 눈이 안쪽으로 모이며 이때의 시선 각도를 뇌가 해석하여 거리감을 판단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주시안이라고 있죠. 주시안. 주시안. 나는 어느 쪽 눈잡이일까요? 어느 쪽이 오른쪽 눈이 또는 왼쪽 눈이 주시안일까요? 이거는 사람은 거의가 왼쪽이 주시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한번 뭐 시험을 한번 해보시면 어느 목표물을 이렇게 정해놓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모를 만들어 가지고 왼쪽 눈 한 번 감고 오른쪽 눈 한 번 감고, 그래서 두 눈을 떴을 때 그 지점에 있게 보이는 게 주시안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오른쪽 눈 이렇게 감으시면 왼쪽 눈이 그 처음 두 눈 떴을 때하고 같은 목표물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 하지만 또 오른쪽 눈이 주시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 눈 잡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고.
자, 이 광수용기 오른쪽 페이지에 오셨어요. 광수용기라는 것은 어떤 이제 우리 눈에 있어서 빛을 흡수하는 색소 분자가 되는 거죠. 빛을 흡수하는 색소 분자가 되는데 이 광수용기는 이제 크게 여기 보시게 되면 레드셀하고 콘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로드셀하고 콘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광수용기는 또 두 가지 세포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간상세포하고 원추세포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나 이 간상세포, 간상체라고 여기는 이제 간상세포, 간상체라고 나와 있고 추상세포, 원추세포가 이제 추상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추상체, 간상체로 하시게 되면은 이 간상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빛에는 민감하지만 이건 색을 구분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원추세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기 추상체 같은 경우에는 빨강, 파랑, 초록의 민감도가 서로 다른 세포들이 각각 존재해가지고 색을 분별이 가능하다. 그래서 간상체는 색 분별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광수용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포가 광수용기 세포는 빛 에너지를 광수의 빛 여기 빛에 반응하는 여기 나와있죠. 어떻게 보면 빛 에너지를 정기적 신호로 전기 신호가 아니라 정기적 신호로 보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기적 신호를 변환시켜 가지고 빛 정보를 이제 뇌에다가 전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실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추상체하고 간상체 이렇게 나와 있죠. 간상체는 색을 구분을 못한다 그랬죠. 간상세포. 그래서 여기 보면 추상세포인데 원추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컬러, 뭐 흑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해상도, 추상체 같은 경우에는 높다, 선명하게 보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암순홍, 우리가 이제 어두운 데를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이제 천천히 이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암에 이제 순응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보게 되면은 다시 이제 보게 되는 게 암순응이다. 야간시 암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변시법 해가지고 이때는 뭐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응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는 7에서 15도 정도 흑겨보는 방법하고 안구를 계속 조금씩 움직여야 함 이렇게 두 가지 야간시 암점에 대해서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그냥 한번 쭉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피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피로라는 것은 우리한테 이제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피로가 비행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당연히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기억 능력도 저하되고 그다음에 주의 집중 능력도 저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피로할 때 비행을 운전하고 이런다든지 이러면은 어떤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거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필요할 때 내가 컨디션 좋을 때 생각을 하고 그 필요에 의해서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항상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라는 것은 비행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피로에 있어서 여기 나누어 보면 급성 피로하고 만성 피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만성 피로는 가지고 있는 거죠. 기존부터 가지고 있는 건데 급성 피로 같은 경우에는 뭐 급격하게 나타나 뭐 내가 뭐 잠을 많이 못 잔다든지 휴식이 없었다든지 이런 거 근데 이제 여기 지속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만성 피로는 당연히 길고 이 급성
피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피로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게 되면 또 급격하게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짧다. 지속 시간이 짧다. 자, 피로 유발 요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업무 외로 뭐 연령이라든지 뭐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이제 피로가 더 자주 오게 되겠고 뭐 건강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뭐 수면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른쪽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수면의 특징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면의 기능, 수면은 생체 리듬 유지와 피로 회복의 필수 요소이다. 그 다음에 성인의 경우 당연히 뭐 한 7, 8시간 정도의 수면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정상적인 뇌 기능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수면이 부족할 경우에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부분 125페이지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수면 손실 효과에 대해서 인지 처리 지연, 그래서 인지적 처리 지연 주로 정확성보다는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렘 수면과 비렘 수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도 문제와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한번 출제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자주 여기는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비렘 수면, 렘 수면. 그래서 비렘 수면 같은 경우에 뇌파에 따라 1, 3단계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1, 2단계를 거쳐서 3단계 수면으로 이 3단계 수면 같은 경우는 이제 깊은 수면이 되겠죠. 그래서 3단계 수면이 우리가 서파 수면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 문제에 나왔던 게 여기가 서파 수면이 2단계라고 이렇게 틀리게 이제 나왔던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수면, 서파 수면이다.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수면 단계를 거치는데 이 렘 수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꿈을 꾸는 어떤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뇌파는 우리가 깨어 있는데 몸만 자는 단계라고 할까요? 그런 게 렘 수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수면 중에서 한 20에서 25%를 이게 렘 수면이 차지를 한대요. 그래서 거의 약 90분 정도 주기로 우리가 전체 수면 중에서 한 90분 정도 주기로 해가지고 요 렘 수면 현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25% 정도, 20에서 한 25% 정도 렘 수면 상태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약물 이런 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 뭐 규칙적인 수면 습관, 효율적인 수면 이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약물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